나가세요. 여기 노숙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놔두세요. 이분은 손님이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의 며느리가 되어줄래요? 나가세요. 여기 노숙자 쉼터 아닙니다. 경비원이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낡은 점퍼에 젖은 운동화. 눈 녹은 물이 대리석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슬쩍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안내 데스크에서 한 여직원이 뛰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은 손님이세요. 여직원이 경비원 앞을 막아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빌딩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나란히 멈췄습니다. 경호원 4명이 먼저 내렸고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12조 대한그룹 윤정호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어제 노인을 쫓아냈던 경비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쫓겨난 그 노인이 이 빌딩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 노인을 막아선 안내데스크 직원, 그 여자가 바로 회장의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 48층짜리 대한그룹 본사 빌딩이었습니다. 윤정호 회장은 그날도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 30년 전 이 회사를 세울 때부터 매일 저녁 서는 자리였죠. 창밖엔 12월의 서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얼굴엔 불빛이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림자만 짙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준석이었습니다. 28, 대한그룹의 외아들이었죠. 준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정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석은 앉지 않았어요. 서 있는 채로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다 말았죠. 누구냐?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디 사람이냐? 저희 계열사 빌딩 안내데스크 직원입니다. 안내데스크? 정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아직 부드러웠어요. 어떤 아이냐? 4개 국어를 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독학으로 전부 익혔대요. 외국 바이어가 올 때마다 통역팀보다 빠르게 응대한답니다. 정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똑똑한 아이구나. 집안은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찻잔이 소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딸깍. 작은 소리였는데 그 정막 속에서는 총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부모님 2분 다 수진이가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원에서 18까지 자랐고 그 뒤로는 혼자 힘으로. 그만.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을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 12조짜리 그룹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야. 배경이 없으면 안 돼. 배경이 뭡니까? 부모가 살아있어야 배경입니까? 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건 그 아이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그 아이 잘못입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20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재혼도 안 하시고 외로우신 거 저는 압니다. 정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놓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거요. 그건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석의 눈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죠. 아버지, 제가 28회 동안 아버지한테 부탁한 적 없잖아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람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였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한강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오른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은 건 작은 사진이었어요. 지갑 안쪽에 30년째 넣어둔 사진.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우의 아내, 준석의 어머니, 32살에 세상을 떠난 사람. 그녀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반대했었죠. 하지만 정우는 그때 밀어붙였어요. 결혼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었죠. 그 뒤로 정우는 변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됐어요. 돈과 배경만 믿게 됐죠. 아내를 잃은 슬픔이 세상을 향한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내 눈으로 보겠어. 그 밤 정우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아내의 글씨가 있었어요. 사람을 볼 때는 지갑 말고 눈을 보세요. 정우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썼어요. 30년 된 잉크가 희미해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52세 재벌 회장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정우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새 뒤척이다 일어났죠. 드레스룸 안쪽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와 맞춤 양복 사이 벽 한쪽을 밀면 작은 방이 나왔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정우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입던 옷들이었죠. 때 묻은 점퍼, 해진 면바지, 밑창이 다른 운동화. 정우는 그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30년을 두었더니 변장 도구가 됐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캐시미어 코트 대신 낡은 점퍼를 입으니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얼굴이 문제였어요. 재벌 회장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 남아 있었거든요. 비서실장 강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호야, 나 오늘부터 며칠간 외부 일정 다 비워라. 네, 회장님, 다음 주에 독일 투자단 미팅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하나만 해라. 우리 계열사 빌딩 안내데스크 이수진이라는 직원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준석 도련님과
그 아이 근무 스케줄을 알아놔라.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묻지 마. 문제는 신분증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어요. 얼굴은 몰라도 이름을 대면 끝이었죠. 정우는 차를 몰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의 서울역은 다른 세상이었어요. 노숙인 보호센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침 배식을 기다리는 줄이었죠. 정우는 그 줄을 보며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호텔식 조식을 먹고 이 사람들은 줄을 서서 밥을 기다리는구나. 희망 노숙인 보호센터. 정우가 5년째 후원해 온 곳이었습니다. 물론 비서실을 통한 익명 후원이었죠. 직접 온 건 처음이었어요. 센터장 김미숙 씨가 정우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후원자 윤 선생님이시죠? 직접 오시다니. 센터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신분증을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김미숙 센터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신분증이요?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시험해 보고 싶다고. 노인으로 변장해서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이 계세요. 말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센터 2층 구석 침대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장수, 68세. 한때 중소기업을 운영했다가 부도가 나서 거리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우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신뢰가 많습니다. 신분증을 한 달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장수가 신문을 내려놓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이장수가 한참 동안 정우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업이 망했을 때 다 떠났어요. 직원도 친구도 형제도 돈이 없으니까요. 마누라만 남았는데 그 사람도 고생하다 먼저 갔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싶은 마음. 그거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이장수가 베개 밑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다해진, 코팅이 벗겨진 신분증이었어요. 한 달 후에 꼭 돌려주세요. 이게 있어야 배식도 받고 잠자리도 배정받습니다.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우가 봉투를 꺼내려 하자 이장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그 시험이 끝나면 결과가 어떻든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나도 궁금하니까. 요즘 이야기 상대가 없어서요. 정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남자는 악수했습니다. 이장수의 손이 거칠었어요. 마디마디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죠. 하지만 악수의 힘은 단단했습니다. 정우는 센터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백미러 속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 이제 이름도 바뀐 남자. 이장수.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장수입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행선지는 계열사 빌딩이었어요. 자기 이름이 새겨진 빌딩. 하지만 오늘은 남의 이름표를 달고 들어가야 하는 빌딩. 정우는 운전하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차도 안 되겠구나. 벤츠를 주차장에 세우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은 사람들로 빽빽했어요. 정호가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냄새가 났어요. 커피 냄새, 샴푸 냄새, 땀 냄새. 정호는 난간을 잡고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 직원들이 매일 이렇게 출근하는구나. 여의도역에서 내렸습니다. 대한그룹 계열사 빌딩. 유리로 된 32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정호는 그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매일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던 빌딩을 오늘은 현관 앞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까?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 첫 발자국이 한 달간의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직접 현장에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호는 먼저 수진의 업무 능력을 보고 싶었어요. 빌딩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로비 안내 데스크가 훤히 보이는 위치였죠.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아메리카노 4,500원. 평소 마시던 커피는 비서가 가져오는 핸드드립이었는데 이날은 체인점 아메리카노가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오전 9시 47분. 로비에 외국인 세 팀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정호가 비서실장에게 미리 지시한 대로였어요. 미국 바이어 2명, 일본 기업 관계자 3명, 그리고 독일 투자 컨설턴트 1명. 각각 다른 부서와 약속이 있었지만 일부러 같은 시간에 도착하게 만든 겁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이 3명 있었습니다. 수진 그리고 박선미 대리와 김도현 사원이었어요. 미국 바이어가 먼저 데스크에 도착했습니다. 박선미 대리가 영어를 더듬거렸습니다. 웨이트 플리즈. 모먼트. 거의 동시에 일본 관계자들도 다가왔어요. 스미마생. 코쿠사이즈 교부노 카타토 오야쿠소쿠가 아르노 데스가. 김도현 사원이 당황해서 옆 사람을 쳤습니다. 일본어 누가 해? 나 못하는데. 그 사이 독일 컨설턴트가 안내 데스크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빠른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구텐탁? 이 하베 아이넨 테어민. 밑대어. 인베스티치온스 압타일롱. 세 개의 언어가 동시에 로비에 울렸습니다. 안내 데스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정호는 카페 창가에서 커피잔을 내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어디 보자.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미국 바이어에게 다가갔어요. 굿모닝 웰컴. 투 대한그룹. 유어 미팅. 위 스트래티직 플래닝. 이즈 온 더 피프틴스 플로어. I'll have someone. 에스코트 유 라이트 어웨이. 깔끔한 발음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땡큐. 베리 헬프풀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내선 전화로 15층에 연락해 안내 직원을 불러놓고 바로 일본 관계자에게 돌아섰습니다. 오마타세 이타시마 시타 코쿠사이즈 교부와 주니카이데 고자이마스. 탄토노 카타니 오츠나기 이타시마스. 일본 관계자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니온고가 오조주 데스네 이이에 마다마다 데스. 수진이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식 인사였어요. 관계자에게 도서관에서 배웠다고요. 정호의 귀가 그 말을 잡았습니다. 3분이었습니다. 3분 안에 3개의 언어로 세 팀을 완벽하게 안내한 겁니다. 정호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중얼거렸습니다. 실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외국어 잘한다고 며느리감은 아니지. 그때 카페 창 너머로 한 장면이 더 보였습니다. 독일 컨설턴트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수진이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로비 구석에 택배 상자를 들고 헤매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택배를 보내려는데 이 빌딩이 우체국인 줄 알고 들어오신 거였죠. 박선미 대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우체국 아니에요. 나가서 왼쪽으로 200m 가셔야 해요. 할머니가 상자를 들고 나가려는데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다 드릴까요? 우체국이 좀 멀거든요. 아이고, 그럼 내가 고생하지. 괜찮아요. 잠깐이면 돼요. 수진이 박선미 대리에게 5분만 자리 비울게요라고 말하고 할머니의 택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가 할머니와 나란히 걸어갔어요. 정호는 카페 창으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택배 상자를 이고 할머니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정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 정도로는 부족해. 말만 잘하는 건지 진짜 그런 사람인지. 그건 다르니까.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손가락이 주머니 속 이장수의 신분증을 만졌어요. 다음엔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겠어. 정호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낡은 점퍼를 뚫고 들어왔어요.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바람이 이렇게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직접 들어갑니다. 그를 모르는 시골 노인으로 변장하기로 했죠. 낡은 난방에 조끼를 걸쳤습니다. 구겨진 봉투 하나를 손에 쥐었어요. 봉투 안에는 보험 서류를 넣었습니다. 실제로 이장수 이름으로 된 보험 서류였어요. 센터장에게 부탁해서 받은 거였죠. 돋보기도 하나 챙겼습니다. 코끝에 걸치면 완벽한 노인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모르는 사람의 행동을 연습했습니다. 서류를 뒤집어 들기, 글씨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기, 펜을 쥘 때 서투르게 잡기. 정호는 거울 앞에서 30번은 연습했습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섰어요. 오전 10시 20분.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3명의 직원 중 수지는 맨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정호는 일부러 가운데, 직원 박선미 대리에게 먼저 갔습니다. 저기요. 이 서류가 뭔지 모르겠어서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정호가 봉투에서 보험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박선미 대리가 서류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보험 상담 창구가 아니에요. 보험사에 전화하시는 게 빠를 거예요. 전화번호가 어디 적혀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요. 글을 잘 몰라서. 그때 관리팀장 오진태가 지나가다 이 장면을 봤습니다. 오진태, 38세. 이 빌딩 관리팀의 실세였어요. 위에는 굽신, 아래에는 호통. 전형적인 중간 관리자였죠. 또 노인이야? 여기 복지관이 아닌데. 밖에 나가서 주민센터 가세요. 오진태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호의 가슴에 뭔가가 꿰뚫었습니다. 자기 빌딩에서 자기 직원에게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이리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정호를 자기 자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자를 빼주며 앉혔어요. 앉으세요. 서류 좀 볼게요. 괜찮겠어요? 아까 그분이 여기서 안 된다고. 괜찮아요.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게 제 일이에요. 수진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어요. 어르신, 이건 보험 만기 안내문이에요. 3년 전에 가입하신 보험이 내년 2월에 만기된다는 내용이에요. 정우는 일부러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만기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보험 기간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끝나면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이 숫자 보이시죠? 수진이 서류에서 금액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180만 4천 원이에요. 정우가 일부러 못 읽는 척 했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숙였어요. 숫자도 잘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이 나이에 글을 모르니까 이렇게 민폐만 끼치고. 수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밝은 미소가 아니었어요. 진지하고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민폐가 아니에요. 글을 모르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수진이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굵은 펜으로 아주 큰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보험 만기일 내년 2월 15일 받으실 돈 180만 4천 원 전화번호 1588-XXXX 준비물 신분증, 통장. 한 글자 한 글자 어르신이 읽기 편하도록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다 적고 나서 수진이 메모지를 정호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종이 가지고 계세요. 내년 2월 되시면 여기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실 때 만기 해지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호가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큰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히 정보를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정성을 쏟은 흔적이었죠.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해주면 다른 손님 기다리잖아요. 괜찮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다른 손님이세요. 먼저 오셨으니 먼저 도와드리는 게 맞죠. 정호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수진이 가방 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르신, 이것도 드릴게요.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안에 호빵 2개와 종이컵 커피가 들어 있었어요. 아까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산 건데 날이 추우시잖아요. 드시고 가세요. 이건 왜요? 저 같은 사람한테. 수진이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때 서류 같은 거 읽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라서요. 중학교 때 장학금 서류를 혼자 채워야 했는데 한자가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복지관 선생님이 하나하나 읽어주시면서 큰 글씨로 옮겨주셨거든요. 수진의 눈이 잠깐 먼 곳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살고 싶어서요. 정호는 호빵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빌딩을 나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편의점 호빵이었지만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진이 적어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큰 글씨, 또렷한 획, 밑줄까지 그어진 전화번호.
이 한 장의 메모지에 한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메모지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장실 금고에 넣어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실력도 있고 마음도 따뜻한 건 맞아.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앞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해. 정호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할 차례였어요. 세 번째 시험은 12월의 마지막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서울에 폭설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손뭉치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온은 영하 12도. 뉴스에서는 올겨울 최강 한파라고 보도하고 있었죠. 정호는 가장 얇은 점퍼를 골랐습니다. 안에는 얇은 면 셔츠 한 장만 입었어요. 신발은 밑창이 닳아 물이 스며드는 운동화였습니다. 털모자도 장갑도 목도리도 없었어요.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칼바람이 온몸을 핥히었습니다. 이게 겨울이구나. 정호는 매년 겨울을 캐시미어 코트와 히터가 켜진 세단 안에서 보냈습니다. 영하 12도의 바람을 맨몸으로 맞은 건 아마 20대 이후 처음이었을 거예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젖은 운동화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옆에 앉은 여자가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정호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내려 빌딩까지 걸었습니다. 1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눈길이라 20분이 걸렸습니다. 운동화가 완전히 젖었어요.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빌딩 정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로비가 보였어요.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히터에서 나오는 열기. 정호가 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젖은 운동화에서 눈 녹은 물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물자국이 생겼어요. 정호는 로비 구석 의자로 향했습니다. 앉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관리팀장 오진태였습니다. 양복에 넥타이, 구두는 광이 나고 있었어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힘없이 만들었어요. 아들이 이 건물에서 일한다고 해서요. 면회 왔습니다. 사전 예약은 하셨어요? 예약? 그런 게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오진태가 정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점퍼, 흙 묻은 운동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바닥. 예약 없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나가시죠. 잠깐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밖이 너무 추워서요. 오진태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분 좀 안내해드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정호의 팔을 잡았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가시죠. 바깥을 향한 문 쪽이었습니다. 정호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빌딩의 주인이 자기 빌딩에서 자기 직원에게 팔을 잡혀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안내 데스크에서 수진이 뛰어나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이분은 손님이세요. 제가 안내 중이었습니다. 수진이 경비원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진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내가 안내 중이었다고? 네. 아들분 찾아오신 민원이어서 제가 사전 신청 도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이 노인을 처음 봤어요. 하지만 끌려나가는 노인을 그냥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오진태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이수진 씨, 사전 예약 없는 사람은 출입 불가야. 규정 알잖아. 빌딩 이용 규정 제12조에 민원 목적 방문 시 안내 데스크를 통해 현장 접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진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내가 규정을 따지겠다고? 규정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은 아들분을 만나러 오신 민원 방문이시니까 제가 현장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진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규정을 정면으로 들이밀었으니 오진태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죠. 좋아. 대신 내 책임이야. 무슨 일 생기면. 오진태가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정호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쫓겨날 뻔했네요. 수진이 정호의 발을 보았습니다. 운동화가 흠뻑 젖어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양말까지 다 젖은 게 보였습니다. 어르신, 발이 다 젖으셨잖아요. 잠깐만요. 수진이 안내 데스크 뒤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비상용 슬리퍼가 있었어요. 빌딩에서 비치해둔 여분이었죠. 이거 신으세요. 젖은 신발 신고 계시면 동상 걸려요. 이런 걸 제가 신어도 됩니까? 물론이죠. 이래서 비치해둔 거예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호의 젖은 운동화를 벗겨냈어요. 양말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수진이 서랍에서 수건을 꺼내 정호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아버지의 발을 닦아주듯. 로비를 지나던 직원 몇 명이 이 장면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노인 발을 닦아주고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신으세요. 슬리퍼를 신겨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젖은 운동화는 비닐봉지에 넣어 데스크 아래 히터 옆에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려놓을게요. 돌아가실 때 마른 거 신고 가세요. 정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이 자기 자리에서 물 한 잔을 따라왔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어요. 드세요. 몸 녹이시고요.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더 꺼냈습니다. 핫팩 2개였어요. 주머니에 하나씩 넣으세요. 손이 너무 차가우시잖아요. 정호의 손에 핫팩이 쥐어졌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온기가 번져 나왔어요. 자,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사실 아들은 없었죠. 변장이었으니까요. 정호가 급히 말을 만들었습니다. 아, 잠깐. 생각해보니 오늘 아들이 외근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그래요? 혹시 전화해 보시겠어요? 여기 전화 쓰셔도 돼요. 아니에요. 괜히 왔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하시긴요. 다음에 오실 때는 이 번호로 먼저 전화 주세요. 제가 미리 접수해 놓을게요. 수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뒷면에 자기 휴대폰 번호를 적어줬어요. 어르신. 그리고요. 네. 점심은 드셨어요? 아, 아직? 수진이 잠깐 생각하더니 데스크 아래에서 도시락 가방을 꺼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김밥 많이 싸왔는데 혼자 다 못 먹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당신 점심인데 어차피 남아요. 여기 앉아서 같이 먹어요.
수진이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밥 2줄과 달걀말이, 깍두기가 들어 있었어요. 직접 싼 도시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구석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정호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 있었습니다. 단무지가 아삭거렸고 시금치에서 참기름 향이 났어요. 맛있네요. 직접 만든 건가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쌌어요. 원래 한 줄이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많이 싸게 돼요. 왜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요. 급식이 항상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있으면 나눠야 한다는 게 몸에 배었나 봐요. 정호는 김밥을 씹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어디로 가세요? 집에 가야죠. 수진이 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이 눈에 나가시면 안 돼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로비는 따뜻하니까. 아까 그분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분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달라요. 어르신이 편하실 때까지 여기 계세요. 정호는 로비 소파에 앉아 눈이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었어요. 그 2시간 동안 수지는 업무를 보면서도 틈틈이 정호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핫팩이 식으면 새 핫팩을 건네줬어요. 오후 4시 눈이 잦아들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운동화 다 말랐어요. 히터 옆에 놓아뒀던 운동화였습니다.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어요. 수진이 비닐봉지에서 운동화를 꺼내 정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벗으려는 정호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그 슬리퍼도 가져가세요. 비상용이라 여분이 많거든요. 집에 갈 때 눈길에서 미끄러우시면 위험하니까. 이것까지 받을 수는 괜찮아요. 어르신 발이 편한 게 중요해요. 정호는 슬리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빌딩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수진이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정호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눈 내리는 여의도 거리를 걸으면서 가방 속 슬리퍼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 가벼운 슬리퍼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차에 돌아왔습니다. 벤츠 운전석에 앉아 가방에서 슬리퍼를 꺼냈어요. 빌딩 로고가 찍힌 평범한 슬리퍼였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달랐어요. 이걸 금고에 넣어둬야겠어. 회장실에 있는 금고. 12조 원의 계약서와 인감 도장이 들어있는 그 금고에 이 슬리퍼 한 켤레를 넣겠다는 겁니다. 정호는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야. 인정해.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지 그걸 봐야 해.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4번째 시험은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하루 방문이 아니라 일주일을 함께 지내야 했어요. 정호는 빌딩 청소 직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서실장 강태호에게 전화했어요. 태호야, 우리 계열사 빌딩에 청소 인력 자리가 있지? 네. 항상 부족합니다. 지원자가 거의 없어서요. 이장수라는 이름으로 한 명 넣어라. 내가 쓸 거야. 네. 회장님이 직접요?
묻지 마. 서류만 처리해. 다음 날 아침 6시, 정호는 빌딩 지하 1층 관리실에 출근했습니다. 청소복을 받았어요. 하늘색 작업복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장수, 관리팀장 오진태가 신입 청소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정호를 포함해 3명이었어요. 여기 규칙 간단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말대꾸하면 바로 잘립니다. 이해했죠? 네. 특히 로비. 로비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제가 가만 안 있어요. 이 빌딩의 얼굴이니까. 오진태가 정호를 위아래로 쳐다봤습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좀 있으시네. 힘든 일은 못 하시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로비 담당. 매일 아침 7시까지 로비 바닥 물걸레 끝내셔야 해요. 로비는 900평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혼자서 물걸레질 하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리는 면적이었어요. 정호는 그날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물걸레질이었어요. 30분 만에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를 악물고 닦았습니다. 이게 우리 청소 직원들의 하루구나. 7시가 됐을 때 로비의 절반밖에 닦지 못했어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진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직 반도 못했네. 나이 먹으면 느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일찍 나오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문제라고요. 빨리 마저 닦으세요. 직원들 출근하잖아. 오진태가 돌아갔습니다. 정호는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옆을 지나갔어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출근한 수진이 로비를 지나다가 바닥을 닦고 있는 정호를 발견한 겁니다. 어르신, 이 넓은 걸 혼자 다 하세요? 네. 로비 담당이라서요. 수진이 가방을 데스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더니 정호 앞으로 돌아왔어요. 잡고 계세요. 수진이 관리실에서 걸레를 하나 더 가져온 겁니다. 정장 치마에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이 하면 빨리 끝나요. 아니에요. 이건 제 일인데. 당신까지. 괜찮아요, 어르신. 저 아직 근무 시작 전이에요. 10분만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정호 옆에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정장 차림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수진 씨 왜 저래? 청소부 일을 왜 대신 해주고 있어?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닦았어요. 구석구석, 한 뼘 한 뼘. 10분이 지나자 나머지 절반이 거의 끝났습니다. 어르신, 다 됐어요. 내일부터는 제가 10분 일찍 나와서 도와드릴게요. 매일? 그건 안 돼요. 당신 일이 아니잖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 혼자 하시기엔 너무 넓잖아요. 정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릎을 꿇어준 건 처음이었어요.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청소부여서도 아니라 그냥 같은 사람이어서 무릎을 꿇어준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자리에 앉기 전 정우와 함께 로비 바닥을 닦았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흘 동안 수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없었어요. 당연한 일처럼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정우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 수진이 걸레를 짜며 대답했습니다. 청소부가 그냥인 적은 없어요. 어르신이 이 바닥 안 닦으시면 우리 모두 더러운 바닥 위를 걸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52세 재벌 회장이 처음으로 자기 회사 바닥을 닦으며 그 바닥을 닦는 사람들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목요일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호가 오전 청소를 마치고 지하 탈의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오진태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경비원 2명이 따라왔어요. 이장수 씨, 오진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물함 좀 열어볼게요. 왜요? VIP 라운지 비품이 사라졌어요. 고급 핸드워시 세트, 한 개에 8만 원짜리.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장수 씨가 오늘 오전에 VIP 라운지를 청소했잖아요. 정우는 기억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진태가 갑자기 VIP 라운지도 닦아라고 지시했었어요. 평소에는 전문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열어보겠습니다. 사물함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고급 핸드워시 세트 3개가 놓여 있었어요. 깔끔하게 비닐에 쌓인 채로. 정우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오진태가 넣은 거였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죠? 그건 제가 묻고 싶은 건데요. 이장수 씨 사물함에서 나왔잖아요.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오진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기 CCTV는 지난주에 고장나서 수리 중이에요. 증거는 현물뿐이죠. 그리고 그 현물이 당신 사물함에 있네요. 정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억울해서 떨린 겁니다. 이게 내 직원이 하는 짓이구나. 52년 인생에서 누명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회장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 지금 비품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오진태가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관리실로 모시고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경찰이요?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데. 사물함에서 나온 게 증거죠. 이장수 씨 협조하시죠? 경비원이 정호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잠깐만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수진이 탈의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호를 찾아온 거였어요. 매일 점심에 도시락을 나눠주던 습관 때문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오진태가 설명했습니다. 사물함에서 비품이 나왔다고. 수진이 사물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핸드워시 세트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진태 팀장님, 왜? 이 핸드워시 비닐 포장이 안 뜯어졌잖아요. 그게 어쨌다고? 어르신이 훔치셨다면 가져가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사물함에 넣어두세요? 출근할 때 가방에 넣어 가시면 되는데. 그야 나중에 가져가려고 숨겨둔 거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오늘 아침에 어르신이 VIP 라운지 들어가신 시간,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오늘 아침 8시 5분에 제가 로비에서 어르신이랑 인사했거든요. 어르신이 VIP 라운지 쪽으로 가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8시 25분에 제가 다시 봤을 때 어르신은 이미 로비를 닫고 계셨어요. 20분이에요. 20분 안에 VIP 라운지를 청소하고 핸드워시 세트 3개를 찾아서 포장재 사물함에 넣는 건 불가능해요. 오진태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청소 시간을 왜 기억하고 있어? 매일 아침 어르신이랑 인사하니까요. 시간은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거예요. 수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팀장님, CCTV가 고장 났다고 하셨는데 그럼 누가 넣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혹시 무고로 밝혀졌을 때 회사가 책임져야 해요. 오진태의 미간에 핏줄이 섰습니다. 너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이 하셨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오진태가 수진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한 발짝 위압적이었어요. 이수진 씨, 청소부 편드는 거 한두 번이 아니야. 지난주에도 바닥같이 닦더니 이번에는 도둑 두둔이야? 어르신은 도둑이 아닙니다. 증거 있어? 아니잖아. 그럼 어르신이 도둑이라는 증거는요? 사물함에 물건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비원 2명도 옆에 있던 다른 청소 직원도 모두 숨을 죽였어요. 오진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이수진 씨, 내일 인사팀에 보고할 거야. 업무 태만의 상관 지시 불복종. 각오해. 수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사람을 범인 취급하는 건 제가 있는 한 안 됩니다. 오진태가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단단했어요. 잘리더라도 거짓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탈의실에 정우와 수진 2사람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수진이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괜찮지 않잖아요. 나 때문에 잘릴 수도 있는데. 수진이 웃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옳은 일 했어요. 어르신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매일 아침 5시에 나와서 900평 바닥을 닦는 분이 8만 원짜리 핸드워시를 훔칠 이유가 없잖아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일단 밥부터 드세요. 오늘도 김밥 싸왔어요. 수진이 도시락을 열고 한쪽을 정우 앞에 놓았습니다. 김밥, 깍두기, 그리고 오늘은 사과 한 쪽이 더 있었어요. 정우는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람의 가치는 사물함 안에 뭐가 있는지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우는 김밥을 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여서 수진에게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시험은 없어.
정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찾던 며느리야. 아니, 며느리라는 말로는 부족해.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잊고 살았던 사람의 가치를 다시 가르쳐 준 사람이야. 내일 모든 걸 끝내겠어.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빌딩 앞 도로에 검은색 세단 세 대가 나란히 멈췄습니다. 번호판은 모두 같은 시리즈였어요. 대한그룹 회장 전용 차량이었죠. 경호원 4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에서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윤정우 회장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던 그 사람. 오늘은 맞춤 정장에 캐시미어 코트, 은퇴 안경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강태호가 빌딩 정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정우가 로비로 들어섰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어제 자기가 닦은 바닥이었어요.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선미 대리가 먼저 알아봤어요. 저기 윤 회장님 아니야? 김도현 사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다. 윤정우 회장님이야. 수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정우가 안내데스크를 지나 관리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관리팀장 오진태 씨, 즉시 로비로 나와주세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3분 후, 오진태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진태의 얼굴이 이미 백지장이었습니다. 회장이 예고 없이 계열사 빌딩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정우가 오진태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한 번에 오진태의 무릎이 살짝 꺾였어요. 전 직원 로비에 소집해 주세요. 5분 안에. 네. 전 직원이요? 네. 안내데스크, 관리팀, 경비팀, 청소 직원까지 전부. 5분 후 빌딩 로비에 70여 명의 직원이 모였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 관리팀, 경비팀, 청소 직원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수진도 동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정우가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옆을 지켰어요. 비서실장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정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로비가 적막에 쌓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이 빌딩에 4번 왔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첫 번째는 빌딩 맞은편 카페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모르는 노인으로 변장해서 안내데스크에 갔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세 번째는 폭설이 내리는 날 갈 곳 없는 노인으로 이 로비에 앉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네 번째는 정우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 빌딩의 청소 직원으로 일주일간 근무했습니다.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장수, 그 이름으로 왔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입을 벌렸습니다. 이장수 씨가 윤 회장님이라고? 청소복을 입고 매일 새벽 5시에 나와 900평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져도 7시까지 끝내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이 빌딩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이 빌딩에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직원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정호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수진 씨. 수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를 모르는 노인이었을 때 당신은 보험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어줬습니다. 큰 글씨로 메모를 적어줬죠. 호빵과 커피도 건네줬습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폭설이 내리던 날 제가 이 빌딩에서 쫓겨나려 했을 때 당신이 뛰어와 막아줬습니다. 이분은 손님이세요라고. 젖은 내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슬리퍼를 신겨줬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0분 일찍 나와서 청소부인 저와 함께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죠. 정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사물함에 누군가 비품을 넣어 저를 도둑으로 만들려 했을 때 정호의 시선이 오진태에게 향했습니다. 오진태의 얼굴이 흙빛이 됐어요. 당신이 유일하게 저를 지켜줬습니다. 잘리더라도 거짓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말이 떨리고 있었지만 당신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로비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어요. 4번을 봤습니다. 4번 모두 이수진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한 발짝, 2발짝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직급보다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체면보다 진심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수진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정호가 오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오진태 팀장. 오진태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물함 건 내가 다 압니다. 내 사물함이었으니까요. 어제 오후 1시 42분에 당신이 탈의실에 들어가는 걸 복도 CCTV가 찍었습니다. CCTV가 고장이라며요? 정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탈의실 안 CCTV는 고장이 맞아요. 하지만 복도 CCTV는 멀쩡합니다. 당신이 핸드워시를 들고 탈의실에 들어간 시각, 그리고 빈손으로 나온 시각, 영상이 다 있어요. 오진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3주 전 폭설 오던 날, 이 로비에서 갈 곳 없는 노인을 쫓아내라고 지시한 사람도 당신이었죠. 2주 전 보험 서류 읽어달라는 노인에게 여기 복지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당신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 빌딩은 내 빌딩입니다. 그리고 이 빌딩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내 손님입니다. 노인이든 외국인이든 정장을 입었든 작업복을 입었든 사람을 옷차림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이 빌딩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호가 비서실장을 돌아봤어요. 오진태 팀장, 즉시 보직 해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세요. 사물함 비품 건은 사내 감사실에서 별도 조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진태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어요. 정호가 수진 앞에 섰습니다. 이수진 씨.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호가 천천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12조 그룹 회장이 안내데스크 직원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꺾었어요. 로비에 있던 70명의 직원이 숨을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빌딩에서 가장 비싼 사람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마음이요. 수진이 양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정호가 허리를 펴고 수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 준석입니다.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윤준석? 대한그룹 윤준석? 당신이 사귀고 있는 그 윤준석의 아버지가 접니다. 수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뒤에 있던 동료가 부축했습니다. 준석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서요. 배경이 없다고. 그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이 가르쳐 줬습니다. 정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제발.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1명, 2명, 3명. 순식간에 70명의 직원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폭설날 슬리퍼를 신겨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호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 30년 전부터 매일 저녁 서던 그 자리. 하지만 오늘은 서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감정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준석이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벌써 들은 거였죠. 들어와라. 앉아. 준석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맞은편이었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준석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가? 내가 틀렸어. 처음부터 틀렸어.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실 한쪽 벽에 있는 금고 앞으로 갔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죠. 안에는 12조 원의 주요 계약서, 회사 인감도장, 그리고 비상용 현금 다발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빌딩 로고가 찍힌 슬리퍼 한 켤레. 준석이 금고 안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폭설이 내리던 날 수진이가 내게 준 거야. 네. 정호가 슬리퍼를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이 빌딩에서 쫓겨나려던 날이었어. 눈을 막고 운동화가 다 젖고 발가락 감각도 없었어. 그때 수진이가 자기 자리에서 뛰어나와 내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걸 신겨줬어. 정호의 손이 떨렸어요. 나는 이 빌딩의 주인이야. 12조짜리 빌딩. 하지만 그날 이 빌딩의 주인을 사람으로 대해준 건 수진이 한 명뿐이었어.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호가 금고 안에서 하나를 더 꺼냈어요.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큰 글씨로 적힌 보험 만기 안내. 형광펜 밑줄. 전화번호. 이것도 수진이가 적어준 거야. 내가 글 모르는 노인인 줄 알고 큰 글씨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줬어. 준석이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정성이 보이는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호가 가슴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처음 은행가 아니, 처음 문맹 노인으로 갔던 날. 수진이가 뒷면에 자기 번호를 적어줬어. 다음에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준석이 명함을 보았습니다. 뒷면에 수진의 손글씨, 정성스러운 숫자들. 준석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정우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4번을 봤다. 4번 모두 수진이는 변하지 않았어. 글 모르는 노인한테도, 쫓겨나는 노인한테도, 청소부한테도 한 번도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 아버지, 고아 출신이라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 그 아이는 고아 출신이라 더 따뜻한 거였어. 아픔을 아는 사람이 진짜 따뜻한 사람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도 그랬어. 준석이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요? 내 어머니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지. 하지만 나는 밀어붙였어. 결혼했고, 너를 낳았고, 행복했어. 정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잃고 나서 나는 겁쟁이가 됐어.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졌지. 돈과 배경만 믿게 됐고, 수진이를 반대한 것도 사실은 두려웠던 거야. 또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가난이 불행을 가져올까봐. 아버지. 하지만 수진이가 가르쳐줬어.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으면 똑같이 말했을 거야. 정우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해라. 내가 축복한다. 그리고 상견례 때 내가 직접 수진이한테 사과하마. 준석이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을 데려와 줬구나. 그리고 내가 나보다 용감하다. 나는 30년 전에 겁을 먹었는데 너는 안 물러섰잖아. 두 남자가 회장실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아내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우가 금고를 닫았습니다. 12조 원의 계약서 옆에 슬리퍼 한 켤레와 메모지 한 장과 명함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 금고에서 가장 비싼 건 이 3가지야. 준석이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상견례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하얀 테이블보 위에 은촛대가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남산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준석과 인연을 사귀었지만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사업을 하신다는 것, 자신을 반대하신다는 것, 그 정도만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 빌딩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꿈 같았어요. 12조 그룹 회장이 청소부로 변장해 있었다니. 그 노인이 준석의 아버지였다니. 하지만 그날 회장이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한 뒤로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정식 만남이었어요. 수지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고아원 나온 뒤 모은 돈으로 산 가장 좋은 옷이었어요. 그래도 백화점 옷은 아니었습니다. 동대문에서 산 5만 원짜리 원피스. 거울 앞에서 12번은 확인했어요. 혹시 어디 구겨진 데는 없는지, 단추가 풀린 데는 없는지. 준석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 프라이빗 룸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창밖 남산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섰습니다. 수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그 얼굴, 보험 서류를 들고 찾아왔던 그 노인, 폭설 속에서 쫓겨나던 그 노인, 매일 아침 함께 바닥을 닦던 그 청소부.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의 은퇴 안경, 고든 자세, 부드럽지만 깊은 눈빛. 어르신? 수진의 입에서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아직도 어르신이었습니다. 정우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놀랐죠? 수진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장수 어르신이, 윤정호 회장님이, 준석 씨 아버지가 전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앉으세요. 다리 풀렸죠? 수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서 깍지를 꼈습니다. 정우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깐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사과하실 일은 없습니다.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노인으로 변장해서 문맹인 척, 갈 곳 없는 척, 청소부인 척, 전부 거짓이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고아 출신이라 안 된다고 했던 것, 그 편견이 얼마나 못났는지 당신이 가르쳐 줬습니다. 정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2조 원 재벌 회장이 안내데스크 직원이었던 28세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든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날, 글 모르는 노인이라고 했을 때 다른 직원은 여기 복지관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안 쳤어요. 보험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어주고 큰 글씨로 메모를 적어줬죠. 호빵까지 건네면서 저도 어릴 때 서류 읽어줄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두 번째 날, 폭설이 내리는데 제가 이 빌딩에서 쫓겨나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때 당신이 뛰어왔죠. 이분은 손님이세요. 규정까지 들이밀면서 저를 지켜줬어요. 젖은 내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슬리퍼를 신겨주고 도시락까지 나눠줬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세 번째, 청소부로 일했을 때 당신은 매일 아침 10분 일찍 나와서 저와 함께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죠. 네 번째, 사물함에 비품을 넣어서 저를 도둑으로 몰았을 때 잘리더라도 거짓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당신은 끝까지 서 있었어요. 정우가 수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네 번을 봤습니다. 네 번 모두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돈보다 사람을 받고 직급보다 원칙을 세웠고 체면보다 진심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정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세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하지만 반지 옆에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진이 종이를 펼쳤어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신을 의심했던 어리석은 시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정호의 글씨였어요. 수진이 적어줬던 큰 글씨 메모지처럼 크고 또렷하게 적은 글씨. 수진이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어르신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내가 시험하고 거짓말하고 속인 건데.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노인으로 오셨을 때 저는 시험 받는 줄 몰랐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라서 도왔을 뿐이에요. 그게 시험이었다 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 진심을 봐주셔서.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52세 재벌 회장이 28세 며느리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정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딸을 안는 것 같은 포옹이었어요. 준석이 옆에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석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겹겹이 안겨 있었어요.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 어머니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지. 하지만 나는 밀어붙였어. 그리고 행복했어. 어머니를 잃고 나서 나는 겁쟁이가 됐지.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졌어. 정호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배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내 아들은 나보다 용감하다는 걸. 세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남산의 따뜻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수진이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응, 뭐든 물어봐. 빌딩 로비에서 제가 드린 호빵 맛있었어요? 정호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 수진도 웃었습니다. 울면서 다음에는 김밥 싸올게요. 아버님 몫으로 한 줄 더요. 세 사람의 웃음이 프라이빗 룸에 퍼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한그룹 계열사 빌딩 로비가 달라져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 옆에 어르신 도움 창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큰 글씨 안내판, 돋보기, 무료차 한 잔.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놓여 있었죠. 수진이 제안한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바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빌딩 입구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 빌딩에 들어오는 모든 분은 소중한 손님입니다. 옷차림이 아니라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대한그룹. 정호가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벚꽃이 빌딩 앞 가로수에서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로비에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깨끗한 경비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장수 씨였어요. 진짜 이장수, 노숙인 보호센터에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호가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시험이 끝난 뒤 정호는 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봉투를 내밀었죠. 이건 뭡니까? 3천만 원입니다. 이장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됐습니다. 정호가 말했어요. 어르신, 그 신분증 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며느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해주실 건데요? 정우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우리 계열사 빌딩에 경비원 자리가 있습니다. 정직원이에요. 어르신이 와주시면 제가 매일 출근할 때 어르신 얼굴 보겠습니다. 이장수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경비원이요? 네. 하지만 아무 경비원이 아닙니다. 로비를 지키시는 겁니다. 이 빌딩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처음 맞이하는 자리예요. 이장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정직원이라는 말을 듣네요. 어르신, 제발 다시 시작하실 기회를 제게 주세요. 이장수가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두 남자는 오래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장수는 대한그룹 계열사 빌딩의 로비 경비원이 됐어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로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장을 입은 임원에게도, 택배 기사에게도, 서류 들고 찾아온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이날도 그랬습니다. 오전 9시 5분, 검은 세단 한 대가 빌딩 앞에 멈췄어요. 정우가 내렸습니다. 캐시미어 코트 대신 봄 자켓을 입고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이장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어르신, 좋은 아침이에요. 두 사람이 미소를 나눴어요. 1년 전 신분증 하나로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그때 안내데스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수진이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다가 시아버지를 보고 손을 흔든 거였어요. 수진은 결혼 후에도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원하는 자리 어디든 가라고 했지만 수진은 이 자리를 고수했어요. 저는 이 자리가 좋아요.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도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었죠. 오늘도 수진의 안내데스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서류를 읽어달라는 어르신,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 처음 출근한 신입 직원. 수진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응대했습니다. 1년 전 그 자리에서 글 모르는 노인에게 큰 글씨로 메모를 적어주던 그때와 똑같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로비를 지나며 그 모습을 봤어요. 매일 보는 풍경이었지만 매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로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내데스크의 수진과 로비 입구의 이장수. 한 사람은 고아원에서 자란 며느리. 한 사람은 노숙인 보호센터에서 온 경비원. 세상이 배경 없다고 말한 두 사람이 이 빌딩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사람을 볼 때는 지갑 말고 눈을 보라고 했지. 30년 만에 알아들었어.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과 같은 미소였어요. 정우는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48층 회장실로 올라가며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서울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해 금고를 열었어요. 12조 원의 계약서 옆에 슬리퍼 한 켤레와 메모지 한 장과 명함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정호는 금고를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금고에서 가장 비싼 건 여전히 이 세 가지야. 진짜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에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데 윤정호는 5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하루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